뉴욕시가 내년 말에 최대 23달러의 교통혼잡 요금을 도입할 계획인 가운데 10일 발표한 한 연구에 따르면 교통혼잡 요금을 부과할 경우 맨해튼으로 유입되는 자동차 수를 15%에서 20%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 생산자 물가지수도 상승폭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숭이 두창 백신 1회분을 5명에게 나눠 맞히겠다는 미국 식품의약국의 방안에 대해 백신 제조사가 안정성 우려를 들어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날로 비싸지는 학자금에 학위의 효용성에 의문을 품는 젊은이가 늘어나면서 대학 진학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규모 부동산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시가 내년 말에 최대 23달러의 교통혼잡 요금을 도입할 계획인 가운데 10일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교통혼잡 요금을 부과할 경우 맨해튼으로 유입되는 자동차 수를 15%에서 20%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어제 연방고속도로청과 함께 실시한 맨해튼 교통혼잡료에 대한 환경평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교통혼잡료가 시행될 경우 맨해튼 내 교통량이 7가지 징수 방법에 따라 15.4%에서 19.9% 줄어 대기오염,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7가지 징수 방법은 모두 기본적으로 60 스트리트 남쪽 진입 시 피크 시간의 경우 9에서 23달러, 오프피크의 경우 7에서 17달러, 심야 시간은 5에서 12달러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트럭, 버스 등에 대한 면제 여부, 터널 교량요금 지불 차량에 대한 크레딧 제공 여부, 진입 시 매번 요금을 부과할지 한 번만 부과할지 등으로 나눠졌습니다. 또 뉴저지주에서 링컨, 홀랜드 터널로 맨해튼에 진입할 시 현재 지불하고 있는 통행료에 대한 크레딧을 제공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지 워싱턴 브리지의 경우 크레딧 제공이 제한적입니다. 교통혼잡료 부과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요금 확정은 내년 1월 연방고속도로청이 환경평가에 대한 승인을 내릴 경우 별도의 위원회가 약 1년 동안 검토 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MTA는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6번의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합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어제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 생산자 물가지수도 상승폭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다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지난해 11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7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9.8%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던 지난 3월과 6월 11.6%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했습니다. 역시 9%나 떨어진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 상승폭 둔화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PPI 상승률도 전년 동월보다 5.8% 올라 직전 달 6.4%에 비해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도매물가 상승분은 향후 소비자 물가로 전가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PPI 상승폭의 둔화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완화됐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PPI의 움직임은 전날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의 추세와도 동일합니다. 한편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2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노동부가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14,000건 늘었고 지난해 11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 3월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도 8,000건 증가한 143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증가했지만 전문가들은 고용시장의 수요 초과 현상이 뒤바뀐 상황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앨런 벤슨 미네소타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고용주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 2년간 구인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해고의 유보적인 자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노동부가 지난 5일 공개한 7월 고용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는 52만 8천 개 증가해 지난 6월 39만 8천 개보다 증가폭이 늘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많은 수치로
고용이 둔화할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이 빗나갔습니다. 한때 마의 5달러를 돌파하면서 충격을 준 휘발유 가격이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갤런당 3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유가 정보업체인 OPIS에 따르면 어제 오후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9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에 기록한 고점인 갤런당 5.02달러에서 21% 하락한 것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3월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 내 절반이 넘는 주에서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 아래로 떨어졌으며 정유업체와 파이프라인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남부 지역의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오클라호마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58달러로 6월 고점 대비 23%나 하락했습니다. 다만 하와이와 캘리포니아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아직도 갤런당 5달러 이상이며 뉴욕도 갤런당 4.4달러를 나타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면서 휘발유 가격이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이번 달 첫째 주 연료 수요는 7월 첫째 주보다 3% 감소했습니다. 자동차협회 조사에서도 연료 가격 상승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운전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휘발유 가격 하락이 소비자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낮추고 소비 심리를 개선할 것이라면서 미국 내 여행과 지출 증가에 따른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향후 미국 내 휘발유 가격 추이는 정유공장 가동률과 함께 지정학적 사건 발생 여부와 멕시코만의 허리케인 상황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관측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자 인플레이션 완화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연설에서 우린 일자리 급증 등 더 강력한 노동시장을 보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이 완화할 수 있다는 징후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붕괴 등으로 기록적인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 완화 판단을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난달 인플레이션은 제로라고 언급해 물가 상승이 멈췄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나의 경제 계획이 작동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지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요인이 가장 큰 부담인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으로선 호재로 간주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노동부 발표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에 분노한 유권자를 직면한 정부에는 구원으로 다가왔다고 평가하고 블룸버그 통신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각각 평가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 직후 참전용사 유해물질 피해보상법에 서명했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해외에서 복무하면서 쓰레기 소각장에 독성물질에 노출된 참전용사와 가족 등 약 350만 명에게 의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라크 참전용사로 2015년 뇌암으로 숨진 장남 보 바이든의 사인이 소각장의 독성물질과 관련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 백신 1회분을 5명에게 나눠 마치겠다는 미국 식품의약국의 방안에 대해 백신 제조사가 안정성 우려를 들어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준환 기자입니다. 원숭이 두창 백신 진네오스를 제조하는 덴마크 제약업체 바바리안 노르딕은 워싱턴 포스트에 미 보건당국의 새로운 접근법에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정부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FDA를 포함한 미 보건당국이 제조 방식 변경에 대해 제조사에 전혀 통보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천연두 예방을 위해 개발된 진네오스는 현재 FDA가 승인한 유일한 원숭이 두창 백신으로 총 2차례 접종하는 방식입니다. 진네오스는 원래 피부 및 지방에 주사하는 피하 접종 방식입니다. 그런데 FDA는 주사 바늘이 보일 정도로 얕게 접종하는 피내 접종 방식이면 더 적은 양으로도 비슷한 면역 반응을 끌어낼 수 있다면서 나눠 마치기를 허가했습니다. 바바리안 노르딕은 FDA가 피하 주사 방식으로만 백신을 허가했다면서 피내 주사 방식으로 접종 방식을 변경하려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외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백신 접종 방식을 너무 서둘러 변경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STD 담당자 연합은
접종 방식 변경에 필요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에서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고, 미네소타 대학 감염병 연구센터 마이클 오스테얼름 국장도 피내 접종 방식이 되려면 의료진이 훨씬 많이 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방식 변경을 강행하려는 분위기입니다. 하비어 베세라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워싱턴 포스트에 FDA와도 제조사와도 논의를 진행했다며 방식 변경이 효과적이며 안전하다는 판단이 서지 않은 채 FDA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한인들은 원숭이 두창 백신 접종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원숭이 두창 감염 사태에 대해 나와는 별로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리아 데일리닷컴이 지난 5일 오후부터 9일 오전까지 원숭이 두창 백신 접종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60명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229명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38명은 고민해보겠다고 답해 응답자의 약 65%가 원숭이 두창 백신 접종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원숭이 두창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답한 한인은 모두 9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응답자의 35.8%에 해당합니다. 이번 설문조사의 총 응답자 수는 260명으로 이전에 비슷한 기간 동안 실시된 다른 설문조사와 비교해 약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한인들이 원숭이 두창 감염 확산에 대해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일로 여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 수의 상당수가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인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현재 시 전역 감염자는 총 2,132명입니다. 최근 들어 감염 확산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초 일주일 평균 하루 감염자 수가 10명에서 20명 수준이었던 데서 최근에는 확진자가 매일 100명 가까이 늘고 있습니다. 이 중 아시아는 3~4%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날로 비싸지는 학자금에 학위의 효용성에 의문을 품는 젊은이가 늘어나면서 대학 진학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비영리 교육 관련 매체인 해칭거 리포터 분석에 따르면 연방교육부 산하 국립교육통계센터 집계 결과 2020년 기준 미국 전역에서 고등학교 졸업자 가운데 곧바로 대학에 입학한 비율은 63%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70%에 육박했던 2018년보다 약 7%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지난 10년간 가장 저조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하락세가 평균치에 한참 못 미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테네시주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2017년 대비 11%나 감소한 53%에 그쳤습니다. 미시간주와 애리조나주도 각각 절반 이하 수준인 45%, 46%로 나타났으며 아이다호주는 39%로 상대적으로 더 저조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으려는 젊은 층이 늘어난 것은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하기까지 투자해야 하는 시간과 비싼 등록금 등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20여 년간 대학 등록금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른바 4년제 대학 졸업장에 대한 달라진 인식도 학생들의 진학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학을 다니는 것은 가치가 있는 일인가라는 질문에 2020년 봄에는 50%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같은 해 가을 설문에서는 35%로 감소했고 작년 가을에는 32%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밖에 코로나19 팬데믹 등도 대학 진학률 하락을 부추겼다는 해석입니다. 고등학교의 추가적인 학업이 경기 침체에 더 안정적인 직업에 안착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라과디아 공항이 올여름 전국에서 항공편 취소율이 가장 높은 최악의 공항으로 선정됐습니다. 뉴저지주 뉴욕의 리버티 국제공항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취소율이 높은 공항이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전 세계 공항과 항공사 만족도를 조사해 순위를 매기는 에어헬프 데이터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항공편 취소가 잇따랐던 올해 여름 라가디아 공항의 항공편 취소율은 7.7%로 전국 주요 공항 중 취소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뉴저지 뉴욕 리버티 국제공항 취소율은 7.6%로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공항의 평균 취소율이 같은 기간 2.6%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뉴욕 이런 공항의 항공편 취소율이 3배 수준에 달한 셈입니다.
에어헬프는 항공편이 많이 집중되는 공항에서 취소나 지연이 더 많은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DC 레이건 공항 5.9%, 피츠버그 국제공항 4.1% 등도 올여름 항공편 취소가 잦았던 것으로 꼽혔습니다. 여행객 수요가 급증해 항공편 수는 많아졌지만 일할 사람은 부족한 데다 변화무쌍한 날씨까지 겹치면서 항공편 취소율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달의 경우 항공이용객이 팬데믹 이전에 88%에 달할 정도로 회복됐는데 그에 비해 직원 수는 팬데믹 이전만큼 늘지 않아 각종 서비스가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동절 연휴가 이어지는 9월까지도 항공편 지연과 취소 사태는 여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에어헬프는 오후 4시에서 10시 사이인 저녁 시간 항공편 취소가 가장 잦았다고 전했습니다. 금요일의 경우 정시에 출발한 경우가 69%에 불과했으며 화요일은 정시 출발 비중이 78%로 가장 높았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규모 부동산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뉴저지 한인부동산협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행사를 소개했는데요. 각 분야별 다양한 정보는 물론 클로징 비용과 푸짐한 상품까지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준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한인부동산협회가 대규모 부동산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박람회는 부동산 에이전트는 물론 은행과 변호사, 건축, 이사업체까지 부동산 관련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주택 구입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협회는 50여 개 부동산 관련 업체와 1000여 명의 고객들이 참여하게 된다며 한인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뉴저지를 대표하는 부동산 회사, 에이전트, 모기지 회사, 은행, 변호사, 보험 회사, 타이틀 회사, 인스펙션 회사뿐만 아니라 많은 협력 업체들도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박람회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이번 박람회는 부동산 구매를 앞두고 있거나 구매 정보를 원하는 바이어나 셀러들에게 구매 방법, 시세, 마켓 동향, 모기지 정보 등을 온고잉 세미나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집을 어떻게 구매하며 용자를 어떻게 받으며 인스펙션을 어떻게 하며 또 나아가서 하여튼 부동산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정확하지 않는 정보들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 전문가를 초빙해서 세미나가 협회는 박람회 참석자들에게 최대 4,700달러까지 클로징 비용을 지원하는 쿠폰을 제공하고 경품 추첨을 통해 한국 왕복 항공권, 75인치 TV, 다이슨 청소기까지 다양한 경품을 제공합니다. 좋은 부동산 에이전트 만나서 집을 거래를 할 때 컨택은 여기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그 패키지를 갖고 가시게 되면은 미니멈 4,700불 정도는 세이브를 하시는 거죠. 뉴저지 한인부동산협회가 주최하는 부동산 박람회 엑스포 2022는 오는 9월 30일과 10월 1일 양일 동안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개최됩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국내 업계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과 관련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는 전기차 생산업체인 현대차를 비롯해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등 배터리 3사가 참석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법안으로 국내 제조 전기차가 미국 시장 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 법안이 한미 FTA와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미 내로 규정된 전기자동차 최종 조립과 배터리 부품 요건을 완화해줄 것도 미국 통상당국에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블록체인 분석업체 엘립틱은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암호화폐 간 거래와 자산 이동을 돕는 크로스체인 브릿지 업체 램브리지를 통해 암호화폐를 자금 세탁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엘립틱은 램브리지가 지난 2020년부터 랜섬웨어와 암호화폐 해킹 등 사이버 범죄 활동으로 얻은 최소 5억 4천만 달러 자산을 세탁하는 창구로 활용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 수익인 암호화폐 자산 최소 2억 6,820만 달러가 세탁됐고, 여기엔 북한이 작년 8월 일본 암호화폐 거래 웹사이트 리퀴드에서 탈취한 3,38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엘립틱의 설명입니다. 영국 보건청은 어제
런던 19개 하수에서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116회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런던과 영국 전역으로 하수 감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국 보건청은 1세에서 9세 사이 모든 어린이들에게 소아마비 바이러스 백신을 긴급 접종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백신을 접종한 어린이를 포함해 거의 100만 명의 어린이가 접종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청은 최근 소아마비 환자가 나온 미국 뉴욕주와 이스라엘의 하수에서 나온 바이러스와 유전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이 2022-2023 회계연도에 삭감된 뉴욕시 교육 예산과 관련해 예정대로 집행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초 6월 말 시의회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발효된 2022-2023 회계연도 뉴욕시 예산은 공립교 지원 예산에서 2억 1,500만 달러를 삭감하도록 해 논란이 됐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 3일 1억 5천만 달러의 예산 복원을 결정했지만 에이드리언 아담스 시의장을 필두로 한 의원들은 삭감한 2억 1,500만 달러에 못 미친다며 뉴욕시가 현재 활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5억 달러가량의 연방자금을 활용해야 한다며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82도, 섭씨 28도, 밤 최저기온은 66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도 계속해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